네. 5 분이 됐는데 간단하게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네. 오늘 그렇게 하시죠. 많이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먼저 제가 화면 좀 가져가서 네. 슬라이드 몇 장만 하고 광고 저희 거 하나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어느 걸로 해야 되지? 이건가? 잠시만요. 고 됐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저녁에 연휴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창발에서 부회장을 하고 있는 최현수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 전체 세미나 텍스 관련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이제 그 2025 년에 큰 이제 OBBBA라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제 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제 저희 항상 창발 도와주시고 창발 일도 많이 이제 도와주시는 이제 정세계 회계사님께서 저희 회원분들과 이제 많은 회원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그런 변화가 많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이런 자리를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어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만 드리고 갈게요. 저희 12월 12일 날 이제 연말 파티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5 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회원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조금 더 이제 따뜻하고 이제 즐겁게 연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이제 맛있는 음식도 있을 거고 뭐 음료수, 알콜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게임이나 이런 소소한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많이 와 주셔서 같이 이제 연말을 이렇게 축하하고 서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얼리버드 20% 할인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늦지 않으시게 등록을 하셔서 꼭 이제 할인된 가격에 등록을 하시길 바라겠고 이미 이제 표가 저희가 이제 그 CTS 네트워킹 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곳에서 하는데 인원은 좀 더 줄여서 이제 쪼끔 더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표의 전체적인 이제 수가 더 적으니까 늦지 않게 표를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같이 연말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세미나를 해 주시기로 하신 정세계 회계사님께 이제 화면을 박수로 맞이하면서 이제 화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 저는 이제 정세계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그 OBBBA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하죠. 굉장히 이제 트럼프스러운 제목인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법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또 트럼프 2기에는 또 어떠한 주제로 그 세금의 변화들이 있을지 제가 최대한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제가 그 창발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계속 세미나를 진행해 왔었는데, 보통은 이제 1월 초 혹은 뭐 2월 다 돼서 이제 신년이 돼서 그때 계속 세미나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특별히 좀 11월이나 12월에 세미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어요. 이유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다 보니까 만약에 미리 좀 플래닝을 하실 필요가 있다면 좀 연말이 되기 전에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좀 하기 위한 게 제 이제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OBBBA가 올해 통과가 됐지만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법안이 바뀌는 경우가 좀 드문데요. 올해는
그 소급해서 그 올 초부터의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점 조금 숙지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기사님 하나만 네. 말씀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아, 말씀 예. 안 그래도 제가 드릴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채팅창에다가 하나씩 그냥 그때그때 남겨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그 Q&A 세션이 따로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질문들을 몰아서 대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 오늘 제 주제와 관련이 없어도 다른 세금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시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는 현재 지금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네, 먼저 네, 알려드리고 네, 예 저는 이제 화면 끄고 열심히 세미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일단은 항상 세미나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늘 준비된 세미나는 일단 일반적인 정보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에는 조금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개인적인 그 상황에 들어가시게 되면 항상 전문가의 그 조언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요, 저는 SKJM 컴퍼니라는 회계법인의 대표 회계사고요. 슈어라인에서 오피스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창발에서 계속 해왔었던 세미나인데요. 몇몇 그 프레젠테이션들은 제가 그 자료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여기다 좀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이 한 7번에서 8번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역대 회장님들이 그 세미나 제목도 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에 좀 이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그 저기 주제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먼저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라고 줄여서 이제 부르죠. 이게 어떻게 그 법안이 나왔고 통과가 되었고 확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OBBBA는 트럼프 2기에 통과된 법안이니까 이제 1기 때 그 강제 법안으로 통과가 되었던 Tax Cuts and Jobs Act, 그게 벌써 2017년도였는데 TCJ라고 했던 Tax Cuts and Jobs Act랑 이번 OBBBA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BBBA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뭐 세 가지로 나눠서 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한시적으로 지금 법안이 시작이 되었지만 몇 년 뒤에 없어질 조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영구적으로 남게 된 그 신규 세금 조항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와는 관련이 없는 증여세나 상속세와 관련된 변경 사항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OBBB는 어디까지나 이제 연방세법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주 안에서는 그 상속세가 있는데요. 그 상속세가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상속세 자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올해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주에는 소득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세, 캐피탈 게인 텍스는 이제 신설이 돼서 존재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거기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텍스 플래닝, 그러니까 세금 절세 방안에 대해서 기획하고 그다음에 그 절세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또 어떤 사항들이 또 텍스 플래닝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OBBBA는 그 2025년 5월 16일에 이제 하원에서 발의가 되고 며칠 뒤 5월 22일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조금 지난 7월 1일 날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되고 이제 올해 그 인디펜던스 데이였던 7월 4일 날 트럼프가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그 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간략하게 텍스 컷앤 잡스 액트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원래 이제 텍스 컷앤 잡스 액트 2017년도 그 이전에 이제 그 저기 그때가 오바마 정권이었죠. 그때는 그 연방세 최고 세율이 39.6%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소득세율 구간에 좀 차이는 있었지만 이제 최고 세율이 37%로 줄어들었다. 이게 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진세율이 적용됐었던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21%로 딱 고정되도록 TCJ에서 이제 그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율이 그 OBBB가 출범을 한 다음에도 계속 유지가 됐고요. 원래는 그 TCJA가 이제 시행이 되고 2025년에 이 세율들이 소멸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계속 이제 퍼머넌틀리 계속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디덕션이 2017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두 배로 인상이 되면서 이제 그 과세 소득 텍서블 인컴 자체가 조금 줄어들게 됐었는데 이거 역시도 원래 2025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절반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계속 그 스탠다드 디덕션이 높은 금액으로 유지가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이전에는 1인당 뭐 그 해마다 금액은 달랐는데 3,500에서 뭐 한 4,000불 정도 이제 인적 공제라고 했었던 그 퍼스널 이그zem션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텍스 컷 앤 잡스 액트가 나오면서 이제 소멸이 됐었고 이제는 완전하게 소멸이 되도록 영구히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TCJ에서 가장 컸던 부분이 이제 QBI라고 해서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이 있는데요. 사업소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0%를 공제해주는 저기 법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금 혜택이 원래 25년도에 모두 다 소멸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제 OBBA가 나오면서 계속 유지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100%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디테일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는데요. 일단은 100%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 그 적용이 되는 그 자산들은 그 한국말로 내용연수라고 하는 그 디프리시에이션 피리어드가 20년 미만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뭐 기타 20년이 넘어가는 그 사업용 자산에는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디프리시에이션을 100%할 수 있는 그 세금 혜택이 OBBBA가 시행되면서 계속 유지가 되게 되어서 이제 어, TCJA 그 종료 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OBBBA에서 한시적으로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항목들이 25년도 초에서부터 시작해서 2028년 혹은 2029년에 소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이 뭐 여기 오늘 그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적용은 되지 않겠지만 시니어 추가 공제 예전에 뭐 소셜 세큐리티 베네핏을 그 소득 그 텍서블 인컴에서 제외를 시키니 아니면은 연금에서 나오는 인컴을 뭐 낮은 세율을 적용하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돌아다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니어 한 명, 그러니까 시니어라고 하면 이제 65세 이상의 납세자, 텍스페이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6,000불씩 추가로 자기 소득에서 제외를 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규정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뭐 물론 이제 소득에 따른 공제 금액 제한이 있는데요. 싱글인 경우에는 이제 매자이 그러니까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7만 5천 불 이상이면은 이제 공제액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해서 17만 5천 불이 넘어가면 6천 불의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 그리고 부부가 공동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금액을 2배로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어쩌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이제 salt deduction. 여기서 salt라고 하는 거는 state and local tax를 얘기합니다. 이 조항은 25년부터 29년도 이제 그 회계연도까지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state and local tax는 그 주 소득세, state income tax, 그다음에 sales tax,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은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기 때문에 세일즈 텍스하고 프로퍼티 텍스가 여기에 그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솔 텍스 디덕션이 그 아이테마이즈 디덕션, 그러니까 항목 공제라고 뭐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디덕션의 일부이면서 또 만불의 그 공제 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일단 스탠다드 디덕션과 아이테마이즈 디덕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이 스탠다드보다 높아야 이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아이테마이즈 디덕션 안에서도 그 디덕션은 만 불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집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뭐 만 불 이상의 프로퍼티 텍스를 냈더라도 만 불까지밖에는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세일스 텍스를 계산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추가 지출들이 있었어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 금액이 4만 불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 세일스 tek스를 포함해서 프로퍼티 텍스를 4만 불까지 한동안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좀 전에 그 시니어 디덕션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50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 이 공제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60만 불에 이르르면 공제액은 다시 만 불로 이렇게 차등적으로 줄어들어서 혜택이 감소하는 거를 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팁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팁에 대해서 세금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어, 그, 그 뉴스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조항 역시도 2025년부터 28년도까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팁 소득에 대해서 뭐 무제한은 아니고 2만 5천 불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뭐 물론 부부가 같이 팁을 받는 경우에는 5만 불까지 공제가 되지만 어, 그 팁을 그 공제 자격 요건이 있는데 부부가 같이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각자 자기 그 잡이, 그러니까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 팁이 발생하는 직업, 그러니까 IRS에서 정해놓은, 규정해놓은 그 직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만 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이제 30만 불이 넘어가면, 소득이 30만 불이 넘어가면 이제 감소를 시작하고 40만 불 이상이 되면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급여에는 항상 그 저기 소셜 세큐리티와 메디케어 텍스가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no tax on tip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소득세, 인컴 텍스만 공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셜 세큐리티랑 메디케어 텍스는 여전히 적용이 된다는 거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페이롤에 모두 신고가 된 이런 팁이어야 W2나 이제 1099 뭐 이런 부분에 그 이런 양식에 그 제대로 신고가 된 팁이어야 이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버타임 페이, 그러니까 그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것도 2025년부터 28년도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거는 오버타임 페이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붙지 않는 게 아니라요. 추가 지급분. 그러니까 1.5배를 받으면 그 0.5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싱글인 경우에는 12,500불까지, 부부는 이제 25,000불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조건에 맞는 추가 수당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각 주마다 노동법에 맞는 그 초과 근무 수당으로 규정하는 급여인지 그거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부분이 전부 다 이제 W2에 제대로 신고가 되어야만 오버타임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팁과 마찬가지로 기타 고용세들,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 텍스는 전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시적 변경 사항이 자동차 융자가 있을 때 그 론에 대해서 이자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가 이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이제 혜택이 있다는 점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2025년도부터 28년도까지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그 신규로 차량을 구입할 시에 그 대출금 이자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원금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리스도 안 되고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14,000파운드 미만이어야 되고요. 뭐 이렇게 승용차나 미니밴, 뭐 오토바이까지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파이널 어셈블리 포인트가 미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빈 넘버를 잘 확인하시고 미국 내에서 조립된 그 차량을 구입하셔야만 그 이자를 만불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말 이후에 체결이 된 거여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전기차 구입하시고 크레딧 클레임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IRS에다가 빈 넘버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채권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렌더죠. 예, 그 렌더 은행에서 그 이자 금액을 IRS에다 신고를 하고 그 양식을 이제 바로한테 제공을 하면 그거에 근거해서 세금 보고를 할 때 공제 항목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공제는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는 20만 불부터 이제 감소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25만 불이 넘어가면 더 이상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부분들은 이제 그 일시 조항, 그 임시 조항들이 아니라 이제 퍼머넌트하게 신설된 조항들인데요. 차일 텍스 크레딧은 일단 2,200불로 인상이 됐고요. 여기에서 그냥 눈여겨볼 사항은 예전에는 이게 고정이 되고 그다음에 법안이 계속 통과될 때마다 그 금액들이 인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물가에 따라서 계속 조정되어서 올라가도록 그 물가에다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차일 텍스 크레딧을 받으려면 여전히 이제 부모와 자녀 모두 소셜 넘버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자녀들이 이제 소셜 넘버가 없고 ITIN 넘버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차일 텍스 크레딧은 여전히 적용을 받을 수가 없고 대신에 이제 Other Dependent Credit이라고 해가지고 인당 500불의 그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리펀더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1,700불인데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리펀더블이라는 거는 이제 돈으로 내어주는 거고 그냥 차일드 텍스 크레딧 나머지 500불은 낼 세금이 있는 경우에 거기서 깎아주는 것만 이제 가능한 크레딧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자녀가 모두 소셜 넘버가 있더라도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이제 소셜 넘버가 없으면 차이 텍스 크레딧은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유용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처음에 회사가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듯이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내용인데요. 이 크레딧을 계산하고 거기에 적용되는 어떤 지출들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그 R&D 크레딧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은 실제로 사업 비용으로 공제를 하지를 못하고 그 감가상각을 해왔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한꺼번에 공제가 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비용으로 지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크레딧을 얼마를 받았다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 저 100만 불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리서치 크레딧, 디벨롭먼트 크레딧을 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사업 비용으로 전체 매출에서 공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이 나오도록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세법에는 이제 R&D 크레딧에 적용된 부분은 5년에 나누어서만 공제를 해라라고 해서 그 세금 혜택을 뒤로 조금 미루게 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만 불씩만 비용 처리가 가능했고 5년이 돼야지 그 모든 비용을 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100만 불에 대해서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D 크레딧을 적용하는 뭐 스타트업이나 다른 그 회사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내용을 조금 이렇게 숙지하고 계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돈 보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한국에 외국으로 송금을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들이 미디어에서 종종 나왔었어요. 이제 이게 리미턴스 텍스인데 결국 이 세금이 신설이 되기는 했고 이제 해외 송금액에 대해서 1%의 세금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현금을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만 1%의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을 들고 뭐 세이프에 있는 웨스턴 유니언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직접 송금을 할 때는 1%의 그 세금이 적용이 되고요. 뭐 머니오더나 캐시어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로 송금을 하는 경우에만. 네. 근데 이제 미국 금융기관에서 예금된 자금, 그러니까 추적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이 세금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에 가셔가지고 와이어 트랜스퍼를 하신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어, 역시 이제 미국에서 발행된 카드, 뭐 크레딧 카드가 됐든 데뷔 카드가 됐든 이걸 가지고 해외에 가서 결제하는 것도 이 그 리미턴스 텍스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크립토커런시 역시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해외 송금세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갬블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원래 갬블링 인컴에 대해서는 갬블링 러스가 공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공제를 할 수 있는 한도가 갬블링 위닝에만 국한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만 불 위닝이 있으면 100만 불, 뭐 120만 불 러스가 있어도 100만 불까지 공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됐는데 지금은 이게 그 갬블링 러스는 이제 그 갬블링 러스의 90%까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좀 전에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만 불 위닝에 120만 불 러스가 있다면 120만 불 러스를 이제 러스의 90%이 돼 그래도 위닝보다는 높은 금액을 공제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위닝과 러스가 똑같다 이렇게 된다면은 나는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하나도 없지만 어, 텍서블 인컴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저기 토픽을 좀 바꿔서요. 증여 상속세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그 OBBA가 증여 상속세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에 TCJA가 시행이 될 때 증여 상속세 그 면제 금액이 2017년에 549만 불에서 이제 1118만 불로 거의 2배 가까이 인상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그젬션,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이그젬션이라는 건 뭐냐면
일생 동안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증여나 상속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2017년도에는 549만 불이었고, 그거를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8년에 들어서면서 이게 1118만 불로 늘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에서 이게 그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계속 인상이 되도록 TCJA가 이제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원래는 25년도 이게 원래 이제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조항을 선셋 프로비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선셋이 되면서 26년부터는 다시 절반 금액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근데 OBBA가 시행이 되면서 어, 계속 현행으로 유지가 됐고요. 그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인상이 되면서 2026년에는 1,500만 불로 되레 더 크게 인상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워싱턴주 상속세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제가 좀 전에 그 연방 증여 상속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일생 동안 증여와 상속을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워싱턴주는 상속세는 있지만 증여세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동안에 누군가한테 그 증여를 하는 것,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내가 죽고 나서 남기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에서 20%의 세율로 상속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그 유산을 얼마를 남겼던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공제 금액이 있는데, 기존에는 219만 3천 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발생을 했었고, 이 공제 금액이 지금까지 계속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7월 1일부터 이게 219만 3천 불에서 300만 불로 공제 금액이 증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이후로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여태까지는 20%가 최고 세율이었는데, 공제액을 늘려준 대신에 이제 900만 불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35%로 크게 세율이 인상되었다라는 점이 좀 눈여겨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항목들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부동산은 적용이 되질 않고요. 집을 팔아도 워싱턴주 양도소득세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은퇴계좌 안에서 이제 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부 사업체,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이제 직접 매니징을 하는 회사를 매각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도소득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도소득이 이 워싱턴주 양도소득세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인컴 결국에는 주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계속 가지고 계시고 빌트인 게인 그러니까 여태까지 실현되지 않은 이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다른 주로 이주를 고려하실 만큼 이 세금이 조금 어, 많은 잡음을 조금 내왔는데요. 일단 양도소득의 첫 27만 불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걸 넘어가는 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7%의 세율로 이제 과세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25년 1월부터 100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그러니까 2.9%의 추가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세금이 늘어나게 됐다,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프레젠테이션 막바지로 왔는데요. 저 좀 거꾸로, 그, 제가 그 좀 몇 가지 이제 팁을 드리고 싶어서, 뭐 이런 요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텍스 플래닝.
그러니까 이라고 하면은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을 앞으로 계획하고 어느 부분에서 줄이고 어느 부분에서 세금이 나올 것을 미리 기대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막연하기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텍스 플래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이제 공제 항목들을 적용을 하고 최대한 그런 항목들을 찾아서 최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그리고 텍스 타이밍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언제 낼 것인가 그리고 내가 소득을 언제 발생을 시킬 것인가, 공제 항목을 언제 발생시킬 것인가, 이런 타이밍들을 좀 조정해서 세금을 피하거나 아니면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을 만드는 것을 텍스 플래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텍스 플래닝은 크게 장기, 그다음에 단기 플래닝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간단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이제 401k 플랜, 그 401k가 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세법 그 인터널 레비뉴 코드 401 그 401조 K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조항에 그 compensation deferred planning에 대한 그 세법 조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이용하여 만들어 놓은 플랜들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서 좀 고려할 수 있는 항목들을 좀 사항들을 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세금은 그 텍스 브래킷에 따라서 내게 되는데 얼마를 더 벌면 내가 다음 소득 구간으로 들어가는가 그 말은 내가 얼마의 소득을 좀 뒤로 미루거나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으면 또 낮은 소득 구간으로 그 세율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사실 401k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까지 넣는 것이 내가 더 낮은 단계의 세율로 갈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질 것인가를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가 소득을 나중에 이제 401k는 지금 납입을 할 때 세금 공제가 되지만 나중에 꺼낼 때는 결국에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은퇴한 후에는 확실히 나의 세율이 낮아질 것인가에 대한 고려는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텍스 플래닝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정작 세금은 아끼지만 돈은 못 아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이 은퇴 자금을 여기에다가 넣게 되면 나중에 은퇴를 할 때까지 계속 그 돈이 묶여 있을 텐데, 지금 이걸로 내가 다른 뭔가를 투자한다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기회비용을 살릴 수도 있는데 그 기회비용은 과연 내가 아끼는 세금보다 더 적을 것인가? 그래서 텍스 세이빙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혹은 지금 차라리 세금을 내고 그 기회를 노리는 것이 나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이 텍스 플래닝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방금 예를 들어 말씀드린 401k 플랜 말고도 이제 다른 기타 텍스 플래닝에 좀 유용한 상황들을 좀 설명드리자면 이제 IT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RSU, 이제 베스팅 되는 시기에 맞춰서 텍스 브래킷이 팍팍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뭐 다른 소득이나 뭐 이제 뭐 캐피탈 게인, 뭐 다른 이제 기타 소득들 혹은 뭐 부수적인 다른 인베스트먼트 인컴이 있을 수가 있겠죠. 혹은 또 그 해에 맞물려서 어떤 공제 항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맞물리게 되면 어떤 세금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서 내가 과연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뒤로 미룰 수가 있는지, 미루게 된다면 얼마의 세금이 아껴질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 조금 플래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아까 401k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before tax plan인데 만약에 after tax를 넣는다라고 한다면 혹은 IRA 같은 경우에도 트레디셔널이 아닌 로스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어, 지금 세금을 내는 게 나중에 내는 것보다 나은가 아니면 차라리 지금 세금을 내고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탁 옵션 이제 ISO 인센티브 있으신 분들 이거를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타이밍에 행사를 하는 것이 내 세금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취득한 그 주식들은
언제 처분을 하는 것이 나의 세금에 유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텍스 플래닝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OBBBA를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 새 신규 조항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거를 하면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사항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IT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제 경우, 그런 이제 소득 구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제 경험상 이제 파악을 했을 때 좀 유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소득세율이 원래는 선셋 프로비전으로 26년도부터 다시 39.6% 최고 세율로 올라가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영구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소득 발생시키는 걸 가속시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예를 들어서 뭐 ISO를 행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주식을 뭐 숏텀을 매도한다거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어차피 발생시킬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 TCJ에서 얘기했었던 그 선셋 프로비전이 다 익스파이어가 되기 전에, 다 만료가 되기 전에 미리 다 팔고 세금 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 낮은 세율이 계속 영구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증여랑 상속 한도가 1,500만 불로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영구히 인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17년도부터 25년도까지 그 다음 어떤 법이 들어오게 될지, 이게 선셋 프로비전 그대로 굳어버리게 될지, 그래서 그 증여 상속 한도가 절반으로 다시 되돌아올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에스테이트 플래닝과 기프팅과 이제 그런 트랜잭션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한도가 전부 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가속화시킬 이유는 없어졌고요. 그렇지만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그러니까 25년이 아니라 200만 불부터, 200, 아니, 아니에요. 20%부터 20%에서 35%로 크게 인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율 부담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 증가가 됐기 때문에 에스테이트 플래닝이 이제 전체적인 구도가 조금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워싱턴주는 상속세는 있지만 증여세는 없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하고 상속을 조금 피함으로써 그, 저기, 크게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조금 줄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산들을 자녀나 후손들한테 이제 바로 증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상속을 하고 또 어떤 종류의 자산을 상속을 할 것이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증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플래닝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주의 양도소득세율도 뭐 한 2.9% 이나마 조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실현되지 않은 차익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잠정적인 세금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뭐 반복해서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데, 부동산이나 직접 운영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피탈 게인 텍스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 매도로 인한 차익이 이 워싱턴주 캐피탈 게인 텍스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 어, 주식 거래하는 데 있어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눈여겨볼 사항이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크게 그냥 일반 소위 말하는 월급쟁이 유리지갑이신 분들 한테 좀 적용이 쉽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이제 솔 디덕션일 것 같아요. 뭐 이 동네 집값도 비싸고 재산세
1년에 10,000불 넘어가는 경우는 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추가로 이제 그 공제 항목이 되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트 디덕션은 이 자체만으로 공제가 아니라 아이템와이즈 디덕션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다른 아이템와이즈 디덕션의 항목들이 덩달아서 같이 공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와이즈 디덕션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그 모기지 이자죠. 예, 그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뭐 무제한 되는 거는 아니고 그 프린시플 밸런스가 75만 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융자 금액이 75만 불을 초과를 한다면 이제 프로레이스를 해서 이제 그 부분 계산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스테이트 로컬 텍스 4만 불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어버 컨트리뷰션 역시 뭐 도네이션 같은 거 하시면 이제 그것도 아이템와이즈 디덕션의 일부로 포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기부금은 어디다 하시면 되냐면요. 창발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오늘 저의 발표는 마무리를 하고, 예, 질문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중간에 계속 이제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워싱턴주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워싱턴주 상속세에 외국에 있는 자산도 포함이 되느냐 이걸 여쭤보셨는데, 자산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레지던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워싱턴주 주민이셨다면 그 자산이 미국 어디에 있든 해외 어디에 있든 지구상에 있든 달나라에 있든 상관없이 워싱턴주 상속세법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뭐 미국 사람들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어디서 죽느냐에 따라서 예, 그, 상속세 부담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고민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양도소득 27만 불은 매년 적용이 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텍스 리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일반 세금 보고할 때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공제 항목 적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율 적용하는 것처럼 매년 27만 불이 넘어가지를 않는다면, 세금을 27만 불까지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캐피탈 게인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27만 불이 넘어갈 것 같으면 일부는 오늘 팔고 나머지는 그 다음 해에 팔면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세금을 아끼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세금을 아끼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하니까 만약에 기다렸는데 주식값이 떨어질 것 같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얼른 파시는 게 낫겠죠.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도요. 예. 그리고 저기 누가 미리 대답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예. 추가 부분만 7% 세금이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27만 불이 그 저기 공제 금액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회사의 기준이 뭔지, 그 C코퍼레이션 LLC, 그리고 보유의 equity와 관련이 있나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규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막 이렇게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워싱턴주에서 규정하는 그, 저기, actively participating business라고 하면은 보통 본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직접 그 회사에 어 그 1년 동안 몇 퍼센트 몇 시간의 근무를 하는지 그런 항목들이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에 대한 증빙 자료는 뭐 타임카드라든지 페이스톱이라든지 W2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데 근무지가 있느냐, 다른 직업이 있느냐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C코퍼레이션이냐 LLC냐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형태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
텍스 전략에 렌탈 유닛들을 트러스트, LLC 또는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여기 그 트러스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트러스트라는 저기 그 그 형태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이게 리버커블 트러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이리버커블 트러스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렌탈 인컴을 그러니까 렌탈 프로퍼티를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 셋업을 하는 거는 리버커블 트러스트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리버커블 트러스트는 그 세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세금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그걸 만드는 이유는 이제 에스테이트 플래닝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퍼티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이거를 유산으로 남기게 됐을 때 원래 그 유산 상속 절차죠. 프로베이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베이스를 진행하는 과정이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 저기 법원 코스트도 많이 들어가고 그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리버커블 트러스트를 만들고 이 집을 그 트러스트에다 집어넣어 놓고 트러스트 어그리먼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제 유사시에 그 어그리먼대로 시행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집에서 나오는 렌탈 인컴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을 매도했을 때 나오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냥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세법에서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어, 그래서 이제 텍스 전략과 트러스트를 셋업하는 것 만약에 어, 그 세금 전략을 위해서 그 트러스트를 셋업하시는 거라면 이리버커블 트러스트를 셋업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에스테이트 텍스를 피하기 위한 경우가 많지 인컴 텍스를 피하기 위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광범위한 토픽이라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은 조금 대답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LLC는 렌탈 프로퍼티를 LLC에다 넣으면 좋죠. 근데 그 한 가지 그 잘못들 알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 명의로 렌트를 돌리는 것과 LLC가 있을 때와 그 세금 그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공제를 할 수 있는 범위가 LLC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LLC라고 해서 뭐 자동차 기름값을 공제할 수 있고 개인이라고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단지 LLC는 liability protection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문제는 LLC로 하고 싶어도 하고 할 수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융자 때문에. 그 모기지 자체를 LLC 이름으로 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자율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미 융자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집을 LLC로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 자칫하면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그 리얼 에스테이트 엑사이즈 텍스라고 해서 그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랜스퍼 자체를 은행에서도 좀 인정을 안 해줄 때가 많고요. 그러면 이제 뭐 재융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커머셜 융자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저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LLC로 진행을 하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셨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렌탈에 대해서 텍스 그 세이빙 전략을 짤 때는 어느 항목들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면 지금 발생시킬 건지 나중에 발생시킬 건지 그 다음에 집을 얼마에 사고 언제 파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정답이지 그 엔티티를 어떤 식으로 셋업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렌탈과는 좀 많이 무관하다 이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공제가 신인가요? 공제. 죄송한데 이게 질문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그 혹시 다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기 항목별 공제에서 네. 10K에서 40K로
그러니까 상향이 됐다고 했는데 네. 그게 그 텍스 브레킷이 싱글이냐 아니면 부부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만 불 공제가 네. 싱글일 경우에도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아, 부부 네. 공동을 그러니까 합쳐서 그 IRMIS 예예. 디덕션은 그 IRMIS 디덕션은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그 저기 할 수 있는 공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거긴 한데 거기 안에 있는 솔트 디덕션에 있어서는 싱글이어도 4만 불이고 메리 파일링 조인틀리인 경우에도 4만 불이에요. 그래서 조금 불공평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분명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파일링 세퍼레이트인 경우에만 이게 절반인 2만 불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꼭 오늘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도 그 저기 뭐 다른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실질적으로 좀 액션으로 취하면서 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부분, 그냥 일반 납세자로서, 텍스페이어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제가 내린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게 뭐 따로 액션을 취해야 주어지는 세금 공제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고요. 어차피 지금 발생하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금을 좀 깎아주는 그런 항목들이 좀 많더라고요. 소득세에 있어서는. 되레 그 증여세나 상속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증여 상속 그 플래닝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제 넘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부모님이 오셔서 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본인이 여기 남겨두고 한국에 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바뀌는 세법 때문에 에스테이트 플래닝 전체적인 틀이 다 바뀌어 버려야 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염두를 해두시고 좀 장기적인 플랜에 넣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드리면서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얘기해 주신 정세계 회사님께 박수 먼저 한번 드리고요. 저도 이제 뭐 일상을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이 월급쟁이로서 뭐 이런 걸 다 생각하고 막 이럴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인생에 좀 큰일이 있거나 뭐 큰 뭔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주식을 팔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럴 때는 역시 전문가이신 정세계 회사님과 만나서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음. 그리고 특별히 그 마지막 장표가 저는 상당히 가슴에 와 닿았는데요. 이렇게 체리티 그 네? 예 아, 네.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예 장관님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네 사장님들께서 모두 좋아하셨어요. 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저 이거 잠깐만 다시 화면 가져가고 네. 어 금방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 세미나 오늘 너무 이제 그 많은 이제 정보와 그런 내용을 넣어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저희 이거 만족도 조사 이렇게 지금 그 전화기 꺼내서 이렇게 QR 코드 찍으시고 하시면 저희 추첨해서 이제 기프트 카드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앞으로 10초 더 띄워 놓을 테니까 이렇게 QR 코드 빨리 찍으셔서 네 그 설문조사 하시고 그다음에 기프트 카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만족도 조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12월 12일 날 연말 파티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그 또 재밌게 많이 꾸며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12일 금요일 저녁에 연말 파티를 할 거고 얼리버드 할인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니까 어 늦지 않게 표를 구매하시고 또 표가 금방 또 다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표를 구매하시면 좋겠고 연말 파티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리티
도네이션 해 주시면은 이게 세금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 창발 이제 비영리 단체로 여러분의 이런 세금 여러분의 세금이래. 여러분의 이런 후원과 이런 것으로 열심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네이션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 지금 전화기 꺼내서 다들 찍고 계시죠? 네. 그 도네이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좋은 밤 되시고 땡스기빙 너무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연말 파티 때 뵈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다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다시 한번 오늘 시간 내 주신 정세교 회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